많은 사람들은 노인들이 대체로 정직하고 결혼에 충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대부분 노인들은 오랜 세월 배우자와 함께하며 깊은 정을 나눠왔고 그런 이유로 결혼을 배신할 리 없다고 믿습니다. 또한 노인들은 자신의 명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노인이 그렇게 정직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노인들은 외도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도 외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젊은이들처럼 자극적이고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노인이 외도를 하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흐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65세 박 아줌마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박 아줌마의 이야기. 저는 올해 65세입니다. 평생 전통적인 여성으로 살아왔고 결혼 생활에 굉장히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제가 외도를 선택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외도를 하게 된 이유는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새로운 자극과 열정을 경험해 보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결혼 생활을 배신하게 되었고 제 배우자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외도가 시작된 이후 저는 매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제 자신이 제대로 된 아내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저와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감정이 없었지만 결혼 생활에서 두 사람이 잘 감정을 키워나가면 충분히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서로를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겼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책임감이 강하고 진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열심히 일을 하며 돈을 벌어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가정을 잘 유지하는 현명한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종종 선물을 사다 주곤 했습니다. 그 시절 저를 쫓아다니는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꽤 아름답게 생겼기 때문에 결혼을 한 상태에서도 많은 남자들이 저에게 접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 생활에 충실했기에 그런 고백들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부부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예전만큼 사랑이 넘치지 않았고 갈등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저를 잘 챙겨주지 않았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평소에 집에 있을 때도 남편은 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지루해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요가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요가를 하면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몸매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어차피 매일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가를 배우는 동안 저는 한 남자에게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는 저보다 한 살 많았을 뿐이지만 정말 젊어 보였고 잘생겼으며 말투도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그와 대화할 때마다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정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갑자기 이렇게 다정한 남자가 나타나면 누구라도 참기 힘들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많이 신경이 쓰였지만 그는 계속해서 저에게 말을 걸고 끊임없이 저를 챙기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저도 점점 그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매일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요가 수업에 갔습니다. 가끔은 그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은 너무나도 로맨틱하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지 않았고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서로 가정이 있기 때문에 친구로만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리는 함께 모임에 참석했고 몇 잔의 술을 마신 후 술김에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외도를 하게 된 후 저는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정말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가 알아차리지 않도록 우리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만날 때도 티나지 않게 행동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매일 요가를 하러 나가고 하루 종일 집에 없다가 돌아올 때마다 너무 활기차고 행복해 보이자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고 결국 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제가 외도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남편은 제가 가족을 배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곧바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저에게 빈손으로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절대 저를 용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와 이혼할 뿐만 아니라 너를 완전히 망가뜨려서 다시는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할 거야.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너무 놀라 두려웠습니다. 바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남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앞으로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남편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무릎이 부어오르고 이마에서 피가 날 정도로 빌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그렇게까지 애원하는 모습을 보고 결국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지 않은 결혼 생활은 지옥 같았습니다. 남편은 매일 저를 모욕하고 차갑게 대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실수해도 저를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깊이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모든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비록 외도가 매우 자극적이고 열정적일 수 있지만 결국 자신에게 큰 문제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여성들에게 외도라는 위험한 길을 절대 걷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깊이 후회하게 될 것이고 저처럼 괴로운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박 아줌마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저는 한 가지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요즘 사회에는 외도에 빠지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너무 규칙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진짜 마음에 따라 살아야만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삶이 그다지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노인들은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위해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늘 자신이 고생만 했다고 느끼며 이제는 자신을 아끼고 싶어 합니다. 특히 먹고 마시고 노는 즐거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외도 역시 일부 노인들이 즐거움을 찾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누구나 외도의 결과가 비참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외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종이로 불을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결국 모든 비밀은 드러나게 됩니다. 외도를 통해 새로운 자극을 느꼈을지라도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워서 매일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니 결혼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외도를 절대 선택하지 마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혼 후의 삶이 여러분이 기대했던 모습과 일치하나요? 이어지는 글을 읽고 댓글과 공유로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어떤지 들려주세요. 네이버 블로그에 이 주제가 나왔어요. 좋아하는 사람을 쟁취했을 때의 기분은? 처음에는 또 다른 대규모 사랑 자랑 현장일 거라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블로거가 틱톡에서 캡처한 3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가사일에 바쁜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쪼그려 앉아 빨래를 하고 있었고
나머지 2명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은 그녀들의 남편이었고 사진과 함께 이런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전에 너 대학 캠퍼스에 꽃이었을 때 너를 쫓아다니느라 얼마나 많은 꽃을 보냈던가? 내 친구들도 나를 곤란하게 했고 내 친척들도 나를 힘들게 했어.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순순히 내 빨래를 해주고 2 아이를 낳고 무료 가사 도우미가 되었잖아. 당시 너를 4년이나 쫓아다녔고 결국 결혼해줬는데 지금은 나를 위해 밥하고 빨래도 하잖아. 그때는 내가 너를 그렇게 오랫동안 쫓아다녔는데 결국 이렇게 조용히 집안일을 하고 있네. 이 사진들과 설명을 보면 새 아내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생생히 그려집니다. 한때 모든 이의 주목을 받았던 대학 캠퍼스의 미녀였던 그녀들. 수많은 남성들이 그녀들을 쫓아다녔습니다. 그중 한 남자는 몇 년 동안 끊임없이 그녀를 쫓았습니다. 3일마다 장미꽃을 보내고 5일마다 영화를 보자며 고백하고 따뜻한 배려를 쉬지 않고 했습니다. 값비싼 보석은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고 허황된 말에도 면역이 생겨 있었습니다. 고백을 거절한 후에는 다른 남자와 손을 잡아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집요한 남자를 보고 그는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다. 진심으로 자신을 아낀다고 믿었기에 그를 선택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자 과거 모든 이의 주목을 받았던 미녀 교내 스타는 사진 속 지친 가정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한가득 쌓인 빨래를 하고 제때 삼시세끼를 준비하며 첫째 아이 밥을 먹인 뒤 둘째 아이 기저귀를 갈아야 했습니다. 예전에 입었던 화려한 옷들은 옷장에 잠겨 있었고 매일 청소만 하니 예쁘게 차려입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예전에 쓰던 화장품과 향수는 먼지가 쌓였고 매일 새끼를 준비하느라 머리는 헝클어졌습니다. 예전에 해두었던 네일 아트 멤버십 카드도 이미 기한이 지났습니다. 매일 가족의 빨래를 하느라 손은 물에 불어 터졌고 과거에 샀던 비키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2 아이를 낳고 난 후 몸매는 이미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때 그녀가 힘들어하는 걸 조금도 참지 못했던 남자, 언제나 사랑을 약속하던 그 남자는 이제 소파에 기대어 배부르게 쉬고 있었습니다. 바쁘게 가사일을 하는 아내를 보며 예전에 그녀를 쫓아다니며 쏟았던 노력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쟁취하기 힘들었지만 결국 나와 결혼했잖아.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내가 지금은 내 무료 가사 도우미가 되어 있잖아. 그는 마치 전리품을 자랑하는 승리자처럼 의기양양했습니다. 게다가 그 모습은 조롱과 복수심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이 게시물 아래에는 4,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며 잘못된 가치관에 경악했습니다. 그 남자들이 그렇게 힘들게 쫓아다닌 끝에 얻은 결혼이 이렇게 통쾌한 결과로 느껴졌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한때 이런 질문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왜 아내를 맞이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몇몇 남편들의 답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사냥감을 찾듯 여성을 쫓아다녔고 사랑이라는 덫을 만들어 상대가 스스로 그 안에 빠지게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신분으로 격상된 후에는 곧바로 덫을 닫아버렸습니다. 언제든지 하늘을 향해 사랑을 맹세하던 다정한 남자는 이제는 명령만 내리는 오만한 남편으로 변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일부 남성들의 영악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는 다정하고 로맨틱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면 곧바로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내가 왜 그렇게 힘들게 널 얻었겠어? 라는 식입니다.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함께 나눠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여자가 해야죠. 다른 출연자들이 놀라자 그는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여자야. 너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내가 너를 왜 데려오겠어? 일본 드라마 싱글 쪽에서는 남자가 여주인공 유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하면 내 가족은 유키 씨의 가족이야. 가족이라면 함께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침, 점심, 저녁마다 당신이 직접 만든 밥이 기대돼. 집안일도 도와준다면 더 좋겠고. 유키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건 아내가 아니라 가사도우미잖아요? 그러자 남자는 말했습니다. 아내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행복이라는 핑계로 결혼을 하지만 사실은 평생 무료 노동력을 얻기 위한 것일까요? 그들의 눈에는 아내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집안일과
육아를 모두 떠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남편 자신은 꿈과 자아를 위해 마음껏 살아갑니다. 얼마 전 뉴스에 따르면 현재 가사 도우미 회사의 산후 도우미 월급은 최소 8,800원에서 시작하며 육아 경험이 있으면 1만 원 이상,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원하면 한 달에 25,800원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싼 비용도 아내를 얻으면 절약됩니다. 연애할 때만 진심을 보이고 결혼 후에는 현모양처라는 기준을 강요하면 평생 무료 가사 도우미이자 아이를 낳아주는 존재가 생기는 셈입니다. 만약 남자들이 연애할 때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어떨까요? 너랑 결혼하면 너는 평생 요리사, 청소부, 산후도우미, 유치원 선생님이 되어야 해. 대가는 내가 너를 쫓아다니며 들인 정성이야. 이런 말을 들었다면 그 진심만을 믿었던 여성은 벌써 도망쳤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야 뭐 부부만의 재미 아니야? 하지만 아내가 힘들게 집안일을 하는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며 자랑한다면 그것은 단지 아내를 전리품처럼 여기는 오만함일 뿐입니다. 그 안에서 사랑, 배려, 이해, 감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아내의 짐을 덜어줘야지. 왜 결혼 전에는 스스로 잘하던 일을 결혼 후에는 아내의 몫으로 넘기는 거야? 결혼은 작은 배와도 같습니다. 부부는 함께 노를 저어야 합니다. 당신이 고기를 잡으면 나는 그물질을 하고 당신이 배를 저으면 나는 생선으로 국을 끓입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합쳐야만 이 배가 순조롭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한 영상에서 한 남편이 진정한 부부의 역할 분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내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실 아내도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필요로 하는 것은 파트너입니다. 저는 아내의 청소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집에서 살고 있으니 당연히 청소를 해야 합니다. 저는 아내의 요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제가 배가 고프면 스스로 요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내의 설거지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릇과 젓가락을 저도 사용했으니 직접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저는 아내의 아이 돌보기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저의 아이이기도 하니까요. 아이를 돌보는 것은 아버지로서의 당연한 책임입니다. 저는 아내의 빨래를 개거나 널어주지 않습니다. 그 빨래에는 저와 아이의 옷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누구의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가족의 한 구성원일 뿐입니다. 6년간 전업주부였던 리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정상에 올랐지만 여전히 직접 장을 보고 집에서 요리를 합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존경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매일매일 그 존경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이유다. 연인에서 부부가 된다고 해서 남편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의 책임과 의무는 부부가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의 노력과 고생은 동등하게 존중받고 이해받아야 합니다. 결혼은 기술이 필요하다.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결혼을 사랑의 무덤이라고들 말합니다. 그 이유는 결혼증서를 단순히 소유권, 이전 문서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에 영원히 잘해줄게라고 맹세했던 약속도 결혼 후 시간이 지나면 점차 소홀해집니다. 사랑을 더 이상 소중히 여기지 않고 상대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예전의 배려와 이해는 짜증과 불만으로 변해버립니다. 부부싸움에서 아내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예전엔 이러지 않았잖아.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다 변하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지겨워지지. 그냥 마음 편히 가져. 어떤 댓글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챙기고 집안일도 스스로 해야 하는데 남편이 새우를 까주는 것조차 바라지 마라. 하지만 저는 이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결혼 생활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자신을 존중해주는 남편을 만나세요. 행복한 가정에서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부부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남자들은 여전히 아내를 무료 가사도우미로 여기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내를 맞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에 대한 답은 단 하나입니다. 아내는 사랑하고 아끼고 평생을 함께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내를 맞이한 이유가 빨래하고 밥하고 아이 낳고
온 가족을 돌보는 가사도우미로 삼기 위한 것이라면 그런 결혼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간은 천천히 흘러가고 이 웃고 울게 만드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붙잡을 수 없고 세월 앞에서 젊음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50살이 갓 넘었을 때 저는 제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인생은 참 빠릅니다. 어느새 노년기에 접어들었으니까요. 싱글맘으로 살아온 저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겨우겨우 아들을 어른으로 키워냈고 숨 좀 돌리려 했더니 어느새 은퇴할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을 아들에게 모두 쏟았습니다. 수년간 모은 돈으로 아들에게 집을 사주었고 지금은 아들도 직장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제 역할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죠. 남은 인생은 조용하고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글을 읽고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아래 댓글을 통해 중장년층 친구들과 은퇴 후의 즐거운 삶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주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손주를 돌보며 지내지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젊은 세대와 함께 살면 갈등이 생길까 걱정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여행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동안 일에 치여 제대로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은퇴 후 저는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저 자신을 위해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불만을 품지 않도록 월 60만 원을 주고 아이를 낳은 뒤 생활비를 충당한다. 그 돈으로 보모를 고용하라고요. 그리고 저는 천천히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꽃향기를 맡고 간식도 맛보고 풍경도 감상하고 천천히 먹고 천천히 걷는 삶, 이것이 제가 바라는 은퇴 후의 삶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마치 석양이 지는 해와 같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으면 정말 후회할 겁니다. 그래서 55세에 은퇴한 해 저는 몇몇 여행 친구들과 함께 저렴하게 떠나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들도 저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어떤 친구는 조기 퇴직을 했고 어떤 친구는 아이들을 키우다가 이제 혼자 남아 심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여행한 곳은 대부분 풍경이 아름다운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현지 민박집에 머물며 주인과 함께 밥을 해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현지 음식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집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 지역의 문화와 풍습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한 명은 회계를 맡고 한 명은 돈을 관리하고 여행을 자주 다닌 언니는 여행 코스를 짰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숙소와 식사를 책임졌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일을 맡아 즐겁게 여행을 했습니다. 아침에는 자연스럽게 눈이 떠질 때까지 푹 잤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는 가끔 근처 산으로 산책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대중교통을 타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한 곳에서 며칠 머물다가 지루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돌아갈 날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은 만큼 가고 쉬고 싶을 때 쉬었습니다. 열흘 정도 여행을 하고 나면 자연스레 귀가를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열흘 정도 푹 쉬고 또 다음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여행 방식은 정말 편안했습니다. 매일 다른 곳에서 새로운 풍경을 보니 하루하루가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처럼 오랜 시간 한 곳에 머물며 일하던 때보다 훨씬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은퇴 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틈틈이 여행을 다녔습니다. 만약 집에서 갑자기 일이 생기지 않았다면 이런 즐거운 날들은 아마 더 오래 계속되었을 겁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날 저는 다음 여행지로 가는 버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동생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길을 걷다가 넘어지셨는데 지금 병원에 누워 계셔. 몸을 움직이지 못하셔. 언제쯤 집에 올 수 있어? 동생의 말은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제 여행의 모든 즐거움을 단숨에 날려버렸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저와 남동생 두 자녀를 두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은 남아선호 사상이 강하셨습니다. 여자는 자라서 남의 집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고 아들이야말로 부모를 지켜줄 존재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동생보다 훨씬
적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부모님은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를 기술학교에 보내셨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에 갈 수 있었지만 부모님은 학비 부담 때문에 저를 희생시켰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첫 해, 아버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어머니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몇 번이나 어머니를 제가 사는 곳으로 모시고 오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끝내 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계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집에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와 항상 가까우면서도 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명절이 되어야만 선물을 사들고 동생 집으로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사랑을 동생에게 쏟아부었지만 다행히 동생과 동생의 아내는 효심이 깊었습니다. 어머니는 동생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경제적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연금도 없으셨습니다. 입원으로 인해 동생이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생이 저에게 전화를 건 이유는 한편으로 어머니의 병세를 알리기 위해서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병원비 부담을 저와 나누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모님이 동생을 더 사랑하셨다 해도 부모님은 저를 낳고 길러주셨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병든 상황에서 제가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여행을 함께하던 친구들에게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고 혼자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해 돈을 벌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뇌경색을 진단받으셨습니다. 의사 말로는 어머니께서 85이라는 고령이 시기에 치료가 잘 되어도 앞으로는 혼자 계시기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병상에 누워 치료비는 한 달에 1,500만 원 이상 들 수 있다. 집에 도착한 뒤 은행에서 5천만 원의 예금을 찾아 오빠에게 건넸다. 당신 어머니의 병원비를 지불하세요. 하지만 저와 제 형은 알고 있어요. 이 돈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동생의 딸은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동생의 아내는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동생의 월급은 저보다 많았지만 저축도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막막했습니다. 열흘쯤 지나자 어머니의 상태는 안정되었지만 움직이지는 못하셨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형수님이 낮에는 병원에서 어머니를 돌보고 형수님은 일을 구해보는 게 어때? 나는 회사에서 예산 업무를 배웠으니 일자리를 찾는 게 어렵지 않을 거야. 동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동의했고 형수님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은퇴 후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일은 매달 350만 원을 받는 것이다. 동생도 직장에 다니게 되었고 병원에는 형수님 혼자 남아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밤이 되면 저와 동생이 번갈아 병원에 가서 형수님과 교대했습니다. 다행히 저의 이런 모습을 본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더 이상 매달 생활비를 주지 말고 스스로 재는 돈을 쓰세요. 아들의 효심과 이해심에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병화는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은퇴를 했더라도 경제적인 기반이 없다면 진정한 자유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요. 어머니는 평생 남아선호 사상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제 80이 넘은 어머니를 딸인 제가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딸로서 마지막까지 효도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후회가 남지 않을 테니까요. 여행은 잠시 미뤄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을 줄 알았던 제 계획은 어머니의 병으로 인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원인은 돈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평범한 은퇴자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일 것입니다. 그래도 가족의 따뜻한 정은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노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나이가 되었을 때 혹시 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어 그들의 은퇴 생활마저 망치게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직접 겪어보니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돈이 만능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은 절대 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특히 중장년에 접어들면 더욱더 돈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부모님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이 동시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부자가 될 수도 없고 급여가 갑자기 늘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저축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번 일이
저에게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저축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어쩌면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삶에 의미를 더해주지만 동시에 고통도 안겨줍니다. 당신은 내일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무엇을 얻게 될지, 혹은 어떤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젊을 때부터 저축을 해두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이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부모님이 큰 병에 걸려 많은 치료비가 필요할 때 만약 당신이 저축을 하지 않았다면 큰 슬픔과 좌절을 느낄 것입니다. 심지어 감당할 수 없어서 포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저축을 해두었다면 이 병원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를 불러주세요. 최고의 장비와 기기를 사용해 수술해주세요.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확실한 안전만을 원합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저축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과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혜의 흐름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